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즘 때 아닌 종이접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좀 씁쓸한 측면도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 30대들이 자신들의 초등학교 시절 김영만 아저씨에게 배웠던 종이접기 추억을 되살리면서요,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건데, 일부 시청자들은 이런 얘기한다고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도 어른이 됐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김영만 아저씨의 말에 울컥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을 때는 경제적으로 독립됐음을 인정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청년 실업이 심각할 때는 자신이 성인이 되었음을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경우도 적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릴 적 좋아했던 종이접기 아저씨가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좋았던 어린 시절이 오버랩되면서 지금의 고민스러운 상황이 더욱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 울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복고 열풍이 부는 이유도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의 고민을 표현하는 현상, 그래서 아주 반갑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슬픈 현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명분과 실리입니다. 예.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 원의 추경안 가운데 세입 경정은 2천억 원, 그리고 세출 경정은 5천억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SOC 사업 예산 2천억 원 등을 줄여서 당초 추경의 명분이었던 메르스 그리고 가뭄 피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예. 일단 야당은 명분을, 그리고 여당은 실리를 얻었다, 이런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은 세입 경정을 전액이 아니라 소폭 삭감하는 안을 받는 대신에 이 법인세 정비라는 문구를 이 합의문에 넣게 됐고요. 여당은 당초 예정됐던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그렇죠, 얘기고, 좋지 않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어제 가계부채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의 충격을,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준비한 만큼 좀 경제적 충격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지금 가계부채가 뭐 그리고 사실 1,100조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그리스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그 중국의 주가 네네네. 문제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니까. 네.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네, 꽝 대신 닭입니다. 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여야는 공개적인 청문회 대신에 정보위원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등 관련 4개 상임위에서 현안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달 14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이후에 정보위원회는 이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병호 국정원장은 물론이고요. 민간 전문가 등이 증언 내지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반대하면서 여야 간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게 왜 웃냐면, 네. 이 여야 의원들이 참 보면은 재밌는 측면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요. 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날 비공개로 열렸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네. 국정원이 해킹 표적으로 삼았던 18명의 명단을 가져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는데, 네. 이걸 가져갔다가 그냥 가져왔대요. 왜?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예?
이게 사실 핵심인데 예? 의원들 보여달라고 안 해가지고 도로 가져왔다. 이게 지금 기사 제목이거든요. 그 대회용 네? 18개, 국내용 2개 중에서 18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뭐 네네. 대회라는 것도 네네. 그게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설인데 여기 보도에 따르면 해킹 타깃 18명에 대한 명단을 가져갔다가 그냥 가져왔다. 이게 어느 누구도 이 원장에게 손에 든 종이를 보여달라거나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지 않아서 회의가 끝났을 때 다시 가방에 넣고 국정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게 지금 보도 내용인데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요. 이러면서 막 언론이나 국민들 앞에서 막 소리 내고 여야 의원도 이러지 않습니까? 뭐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했거나 능력 부족인데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차피 물어봤자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할 것이라는 뭐 그런 예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현상 뭐 네. 청문회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수십 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십 개는 아니지만 10몇 개를 한다고요. 사실 저녁 우리 YTN 방송까지 하면. 그러면 뭐냐면 상대방을 추론해서 뭐 솔직한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안 되고 뭐냐면 상대방한테 얘기 안 할 거라도 물어보고서 일단 물어봐야죠. 상대방이 네네네.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 그거를 그대로 청취자하고 시청자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얘기 전 이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보십시오. 우리 정치권.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경찰이 결국은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이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차량 번호판 관련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예. 어제 그 재현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요, 그 CCTV 문제가 됐던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예. 이 해당 동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눠보면 차량 진행에 따라서 동일한 번호판이 밝은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빨간색 마티즈 동종 차량으로 같은 시간대에 재현을 10차례 정도 했더니 실제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 또 변형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빛의 어떤 간섭 등에 의해서 색깔이 왜곡됐다는 뜻입니다. 또 안테나의 유무 그리고 범퍼 보호가드 유무 등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유사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저 어제 이거 직접 봤어요. 네네. 그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같은 위치 바로 옆에다가 네. 캠코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화질 캠코더를 설치하고 그래서 자동차 빨간색 마티즈를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 바로 그랬을 때 화면 2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로 찍었을 때 화면과 캠코더 고화질 캠코더로 찍었던 화면 2개를 딱 보니까 고화질 캠코더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화질 CCTV는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을 했고 이제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다시 의뢰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제 그 실험으로 충분히 제가 볼 때 의혹은 해소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고발입니다. 고발.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고발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발자가 있었나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했던 나나테크 등을 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가지입니다. 이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서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 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이 2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속 송호창 의원은요. 또 숨진 그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 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 등도요. 전현직 국정원장 등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송호창 의원은 아직도 안철수 의원과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같이 있는데요. 네네. 그렇구나. 안철수 의원 주위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다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 송호찬 의원은 끝까지 이제 옆자리를 지키고 계시네요. 그래서 같이 위원회에 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호사 출신이니까요. 네, 뭐 여기 이분이 이 IT 쪽에 뭐 확실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취미 변호사 삼아서.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 출신이 여기 많아요. 지금 19대 국회에서의 변호사 출신, 율사 출신의 비율이 약 13.5% 정도 됩니다. 율사가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뭐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4,400만 명입니다. 예. 4,400만 명. 네, 참 더 이상 지금 국정원 해킹 의혹도 있지만 어쨌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 명의 병원 진료 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되고 또 유통됐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인데요. 이 개인정보범죄정보 합동수사단은 이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내지 약식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약학정보원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요. 환자의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병명, 투약 내역 등을 포함해서 무려 43억 3,500만 건의 진료 정보를 빼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참 어마어마한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G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이나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수천 개의 병원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려 7억 건이 넘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일종의 해킹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죠. 중간에서 정보를 완전 빼낸 거죠.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진료 정보를 빼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약학정보원이 개인 건가 모양이죠. 사설단체?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참 어떻게 보면 해킹보다 훨씬 쉽죠. 그냥 프로그램 깔아주고 거기서 오는 정보를 그냥 중간에 다 불법적으로 유출을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이런 그 건강 정보도 굉장한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그 민감한 정보인데 그렇죠. 이것을 팔아넘겼다는 게 일단 뭐 법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건데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A사에 팔아넘겼다고 그러죠,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미국계 다국적 회사 A사는요. 해당 정보를 재가공해서 또 다시 국내 제약사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정말 나눠먹기가 정말 그 극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70억 원의 달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A사가 사들인 개인정보를 명수로 따지면 약 4,400만 명뿐입니다. 전 국민의 88%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또 합수단은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7,800만 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뒤에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서요. 36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건당 50원씩 팔아서 36억 원을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보가 건당 50원에 팔린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죠. 네. 50원짜리네. 네, 50원짜리 우리 이 인생입니다. 스튜디오에는 지금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2명 100원. 2명이니까.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그죠? 네. 지난 2년간 어쨌든 그 YTN 라디오를 통해서 제 건조한 브리핑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네, 앞으로도 YTN 라디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YTN에 나중에 이 중역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그럴 리는 없고요. 매일 아침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자, 지금 7시 27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비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많이 밀릴 텐데 어느 정도 밀리는지 알아볼까요?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빗길이어서 그런지 평소 금요일 출근길에 비해서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가양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 하루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데도 이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다시 반포대교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요.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가는데 잠실대교 부근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 의정부 쪽으로도 창동교부터 노원교 지나는데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이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 불가피해졌는데요. 국회는 또 국회 나름대로 정보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해온 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죠. 국정원 출신으로 이번 국정원 해킹 논란에 있어서 이 국정원 지킴이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이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예.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시기도 한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맨 처음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만이 아니라 이병호 전 현 국정원장 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고발한다 그러는데 이병호 국정원장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죠. 그죠? 예. 사회자께서 저보고 국정원 지킴이라 했는데 예. 국정원 지킴이가 아니라 국가안보 지킴이. 아, 예. 알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거죠. 국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아니,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분들이 어제 고발을 한다고 중앙지검에 갔더라고요. 예. 가서 가서는 이제 이병호 현 원장은 혐의가 없는 것다 이래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혐의가 있느냐? 예.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카더라 고발이에요. 누가 뭐 이 카더라 신문에 뭐 이런 거 났더라. 이 의혹 가지고 고발하는데, 예. 그 우리 잘 모르니까 검찰에서 밝혀달라 이래 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사이버 전쟁입니다. 소리가 안 날 뿐이지. 예. 세계는 전쟁 속에 있어요.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이 막강한 사이버 전사들이 있는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5천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그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미국, 러시아 다음에 가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이버 전사들이 있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하루에도 100만 건씩 침입해 온다. 어제 하루에 100만 건 침입해 온대.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는데 전쟁 지휘부에 대고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 이제 전쟁하는데 신무기 하나 개발됐다 해서 무기 하나 도입한 거예요. 그 도입해가 성능이 괜찮은지 실험하고 또 우리도 직접 한번 사용해보고 하는 건데, 너 신무기 사가지고 적군들한테 쏘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한테 쏘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부풀리면서 고발해 온 거예요 지금. 그래 참 답답하죠. 예. 근데 이 나나테크도 이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대표가 지금 출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가 이제 그 사람이 도망갔는 건 아니고 보니까 전화 통화도 하고 왜 도망가 있어요? 언론 언급도 하고 다 했는데.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궁금한 게 국회에서 정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위원회는 이름도 길어요. 국방위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이 4개 상임위가 진상규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우선 여쭤볼 것이 국정원은 원래 법적으로 정보위에 출석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미방위나 국방위 안행위에 출석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미방위나 안행위나 국방위에는 국정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도 이런 무기를 도입했는지 이 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 다른 거를 뭐 거기에 그런 부서에도 우리 이제 해킹은 아니지만은 사이버 관련 업무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어떻게 같은 종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국방부, 경찰, 미래창조과학부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가서 거기 가서 회의를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사정치민주연합 산하의 단체죠.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인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모든 로그 기록 30개 자료 제출을 해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자료 제출할 겁니까 국정원이요? 그 자료를 제출하면은 국정원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요? 국민들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현영철을 이제 군단장급 이상 보는 데에서 처형을 했다. 고사포 총 가지고 총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국정에서 밝혔잖아요. 그 정보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면은 현영철 고사포로 총살할 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김정은한테 전화 받았나? 북한에서 누가 했나? 항공 촬영을 했나냐?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아느냐? 또 그게 휴민턴데 거기 있는 사람이 연락해 줬느냐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료입니다, 자료. 그 우리가 국정원에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과 작업했는 것을 누구를 어떻게 상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 하는데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은 국정원이 디비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거지만. 국민들께서 국정을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정보위원들에 한해서 국정원 내에 와서 현장에서 그 자체를 요 프로그램에 한해서 원본을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국정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회로 가지고 오너라 뭐 전부 다 내놔라 이래 하면은 그 외에 또 프로그램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원내대표 회담하는데 그것 때문에 심각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다. 안 되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야 되지. 심지어 저는 추경을 못 하더라도 이건 지켜야 된다. 그래 어제 끝까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요. 이 의원님 보실 때 안철수 의원은 정보 전문가는 아니고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요구한 거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뭐 이걸 하면은 국정원이 와해가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보 전문가니까 그거를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걸 전문가를 데리고 가자 이러는데 전문가 데려가서 보면요 바로 뭐 다른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가서 뭐 다른 것도 있더라 이래 한마디 하면은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국정을 좀 믿고 전쟁터에서 자꾸 전쟁사령부를 못 믿으면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면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국정원이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법을 해석해 보면요. 하드 장치, 하드웨어, 뭐 설치하는 거 장비 이런 것들은 국회에 보고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 이거는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외부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딱 법 위반이라 하기는 곤란하고 국정원의 해석은 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예. 감청 장비 같은 거요. 그죠? 예, 장비를 도입한다. 감청 장비를 도입했을 때에는 예.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건데. 그렇죠. 예, 이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입니다. 운영.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유명 포털 블로그들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했다. 이게 간첩 잡기 위함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추측이거든요. 예. 이게 딱 맞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은 국정원 설명을 이제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예. 국정원에서는 자체 시험을 했다 하잖아요. 예. 시험용으로 쓴다. 예. 시험용으로 쓰면은 우리 국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데 이용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 절대로 내국인은 또 선거 관련해서는 안 했다는 것이 그 실무자였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신 분이. 그래 그 직원이 그렇게 죽으면서 유서까지 써놨는데 그걸 믿어야 될 거고요. 그 사람이 직접 분명을 하고 프로그램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지금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내국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이 내국인의 개념 규정을 차제히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고정간첩이 단 한 명도 없다라면 내국인 개념 규정이 간단하겠지만 만일 고정간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을 내사를 해야지 고정간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잡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국민들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정간첩이라든지 국내에서 활약하는 우리 한국 국민 중에 우리를 위해하는 안보 저해 세력은 그건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공수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기술개발단에서 했는 일은 대북 공작이나 대테러 혐의자 외국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예요. 지금 다른 파트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공수사 파트에서 대공수사 파트요. 국내 고정간첩이나 이런 사람들 별도로 그런 내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보도, 저도 이거 보도 보고 알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걸 좀 조사해달라고 기술개발 파트에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기술개발 파트는 요새 하도 문제들이 많으니까 먼저 그 사람 주소하고 국적부터 확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요청할 때 이 사람이 외국인 이름 보면 이제 알 수 있고요. 우리 같은 이름을 쓰는 북한이라든지 조선족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쪽 파트에 요청을 하면 그 부서장이 먼저 확인합니다. 왜? 국내 사람은 영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 임과장한테 실무자거든요. 그한테 이런 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과장 자신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를 해킹하고 이런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거는 절대 없죠. 대상을 모르죠 자기들은. 근데 그렇다면은 윗선 지시 없이 삭제도 가능합니까? 삭제는 우리가 이제 기자분들 생각하면 자기가 기사를 쓰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 컴퓨터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조금 뭐 안 좋고 하면은 딜리트 키 그거 눌려서 삭제한 거예요. 삭제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누가 뭐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이 없고 4급 이상이 삭제 권한이 있다 하는데 공문을 일단 만들어지면은 삭제를 할 수 없죠. 그것은 자기가 보니까 이거 뭐 이제 보고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알려진다든지 내용이 알려지면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이런 싶은 문제를 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뭐 사실 워낙 그 불필요한 의혹도 많이 제기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차량 번호판이 색깔이 다르다. 이거 어제 경기도 경찰청에서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캠코더 고화질 캠코더하고 CCTV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놓고서 찍었을 때 CCTV는 하얀색으로 나오고 캠코더는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어제 다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이게 불신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걱정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야당의 참 중진 의원이 이렇게 이제 더 깊이 조사를 해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엄청 국민들께 의혹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조사를 엉터리로 했구나 이런데 경찰에서
현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10번을 시험을 해보니까 예. 그 CCTV에는 화소가 약해서 하얀 그림이 나오는데 화소를 높이니까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오더라. 어제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예. 화면으로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이유는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국가정보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부터 신뢰를 자꾸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그 자살이라고 타살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차를 뭐 바꿔치기 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래서 좀 더 진실에 입각한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이 좀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내용도 전혀 없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혐의가 나타났다든지 뭐 잘못을 했다든지 이때는 무슨 조사를 해라 뭐 해라는데 현재까지 의혹을 제기했는 거는 다 엉터리였어요. 다 안 맞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꾸 억지 주장인 것 같고요. 세월호 사건은 이런 거 다릅니다. 그건 사건이 일어났는 거고 이건 아무 사건도 없는데 아니 네 죄를 네가 알겠지 하고 자꾸 내놓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 사건이 없다라는 사실 자체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뭔가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그 우리가 국정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이게 해킹이 돼가지고 알려진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 일이 나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해서 하는 일인데 과거에 너들이 도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도청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이잖아요 지금. 그래 하면은 국정원이 그 밝히지지 않는 다른 일 하는 것도 다 그런 의심을 하면 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정원에서 더 명백히 밝혀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언론이나 국민 야당에서도 특히 야당에서 좀 국가 안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국가 안보가 무너지기나 말거나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호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호한입니다. 자, 메르스하고 가뭄 이걸로 금리 인하 약발이 좀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만 해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을 0.4로 내다봤었거든요. 이걸 토대로 예상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8%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2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추락해서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편성한 이제 추가 경쟁 예산 긴급히 집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어제 그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이제 발표했는데 지난해 2분기 이래 올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 그 이주열 총재가 그 지난 그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예측했던 0.4%보다 낮은 수치고요. 이게 이제 메르스 사태 여파로 이제 민간 소비가 그 전보다 하락돼서 그나마 조금 이게 이어져 내려오던 그 성장세가 좀 꺾였고요. 이 와중에 또 가뭄 때문에 이 채소 생산이 급감하면서 농림어업마저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2.8% 달성도 자신할 수 없게 됐는데 일단은 한국은행은 이제 지금 전망치 낮출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간 이제 경제 연구기관은 빨리 정책적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다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또 그 우리나라 남성들의 실질 은퇴 연령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다. 다시 말해서 제일 나이 먹을 때까지 일한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세계 1위를 달립니다. 아이고. 그 보건복지부 주최 고령사회 대책 토론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12년까지 한국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 71.1세입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60세에 퇴직하게 되니까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OECD 회원국 평균 은퇴 연령이 64.3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들이 6.8세나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이 근로자들의 생애 경로를 재설계해서 조기 퇴직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제2 직업을 다시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이 주된 일자리나 직업에서 정년 때까지 길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또 의료 제약업계 이권을 위해서 쓰인 이 환자 정보 얘기는 아까 잠깐 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나타난 백혈병 발병 등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예. 어제 삼성전자는 1,000억 원을 기부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도 일정 수준의 기부를 요청했는데요. 예. 반도체 관련 질병 문제가 제기된 지 이제 8년만 나온 해결 방안입니다. 예. 이 조정위가 공익재단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예. 기부금 중 70%는 보상사업, 나머지는 공익법원, 그 공익법인 재산으로 이관해서 재예방이라든지 작업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예.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그리고 반도체 그 노동자 건강 인권지킴 반올림 예. 6개월 동안 조정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것이거든요. 결론은 안 났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이것이 나오면 SK 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업체도 이것이 이제 같이 해결책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